어제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에 대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 김모 씨,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숨진 김 씨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전 미리 식당이나 가게에서 결제할 때 사용된 개인카드의 명의자였습니다. 김혜경 씨 최측근인 배모 씨의 지시로 이 결제는 취소가 됐고 다시 법인카드로 대금이 지불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른바 법카 바꿔치기에 김 씨의 개인카드가 쓰인 것이죠. 경찰은 김 씨가 단순한 참고인이고 다시 소환할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이는 사실들이 JTBC 취재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일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 전직 기무사 요원 40대 김모 씨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 지역 담당 정보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데와 겹칩니다. 김 씨는 그즈음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와 인연을 맺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5급 공무원이던 배 씨는 이재명 의원 자택에 소고기와 초밥 등을 산 뒤 배달하도록 지시한 인물입니다.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배 씨는 법인카드 한도 규정 때문에 개인카드 여러 장을 섞어서 계산한 뒤 개인카드는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배 씨가 법카 바꿔치기에 사용한 개인카드 중엔 숨진 김 씨 명의 카드도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 밑에 배모 씨라고 있잖아요. 선결적으로 취소하는데 사용된 카드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 이사 고인 카드였었어요. 경찰은 이 의원 자택에 배달된 물품 결제 내역에 숨진 김 씨 카드 내역이 있는 걸 확인한 뒤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겁니다. 숨진 김 씨는 지난 2018년 기무사를 전역한 뒤 성남시에 사무실을 둔 군납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턴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 이사로 일해왔습니다. 이 기관 원장인 유승경 씨는 이재명 의원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이론가인 인물, 이 의원이 도지사 시절 직접 임명했습니다. 진흥원 측은 공고를 내고 선발했을 뿐 다른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가 배 씨와 어떤 관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은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파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새롭게 취재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숨진 김 씨가 살던 곳, 그리고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그곳은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 명의의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배 씨 집에서 살며 카드를 빌려줄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셈입니다. 숨진 김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감을 호소했고 집이 아닌 사무실에서 숙식을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숨진 김 씨는 이 건물 3층에 살았습니다. 체격은 좀 있으신 편이에요. 피부 약간 있으시고 매너도 되게 좋으셨고 평소에. 이 집의 등기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한 배모 씨입니다. 숨진 김 씨는 임직원 5명 안팎의 작은 회사 이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자신 명의의 카드를 배 씨가 사용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말했다고 동료는 기억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간다는 정도의 사실과 근데 그쪽에 카드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김 씨는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이틀간은 불안감 때문에 집이 아닌 사무실에서 자신과 지내며 숙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압수수색 우려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집, 그래서 집에 있기 꺼려해서 여기에서 이틀을 지냈단 말이에요. 숨진 김 씨와 배 씨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결혼한 관계는 알죠. 근데 결혼한 관계인 줄 알고 있었죠, 저는.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취재진은 김 씨 사망 관련 의혹을 묻기 위해 배 씨 집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취재진에게 김 씨가 배 씨 집에 살았는지 몰랐고 김 씨를 부른 것도 단순 참고인 조사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내부 총질 문자의 파장은 계속됐습니다.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들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권성동 대행이 국민께 사과해 사과 대행 논란까지 이어졌죠. 오늘은 또 다른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에 대해 JTBC 취재진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현장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이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에 빗대 여의도 정치권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썼습니다.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기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말한 것을 다시 꺼내 비판한 겁니다. 왜 남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정치하는 분들을 전부 이 개로 비하한 거 아닙니까? 망발이죠. 이 대표는 이 의원 주장과 관련해 JTBC에 오늘 국민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간 고생하셨는데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대하지 않고 당원들을 만나러 또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극우 인사가 2년 전 총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는 보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이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자고 썼습니다. 자신이 보수 혁신을 앞세우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걸 부각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윤핵관과 연계시키는 건 악의적 정치 프레임이라면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이 시각 이준석 대표는 경북 경주에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승기 기자, 어제는 포항이었습니다. 오늘은 경주에 있군요. 이준석 대표의 자맹 이후에 처음 만난 건데 입장을 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경주의 한 식당 앞에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곳에서 1시간 전쯤부터 경주 시민과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포항에서 이곳으로 급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 대표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동안 언론 노출을 피해온 이 대표가 JTBC 카메라 앞에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울릉도에 있을 때 여의도 정치권을 그 섬, 울릉도를 이섬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자 파동을 에둘러 비판했는데 오늘도 섬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 기자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뭐 어제 울릉도 성인봉 갔다 왔더니 다리가 좀 섬은 어떻게 좋으셨나요? 아이고, 그 섬은 참 정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죄송해요. 뒤 차오는데. 잠깐만, 이게 다 우리 식구들. 아, 그래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잖아. 예. 안녕하세요. 야, 예, 힘냈어. 감사합니다. 네.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우리 이준석.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일정이세요? 오늘 우리 경주의 당원들 이제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 이제 예. 경주 이어가지고 계속 또 아무래도 당원들 만날 일정 있으신 거예요? TK 지역은 사실 우리 당에 많은 당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뭐 당협이나 이런 거에 소속되지 않지만은 굉장히 당에 대한 고민이 많은 당원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고요. 예. 이 대표는 지금 시민 당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가 모인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가 그동안 언론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승기 기자는 만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 굉장히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간간히 당원들을 만나는 소식만 올려왔는데요. 이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란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된 이후엔 정치적 입장을 담은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재진과의 연락은 피하면서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만나자고 요청을 했는데 긴급히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 대표와 통화와 문자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모든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과 발언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오해받는 것 등에 대한 답답함도 읽혔습니다. 네, 오늘 이철규 의원 등의 발언으로 당내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당분간은 계속해서 전국을 돌며 당원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과의 갈등이 격화되면 이 대표가 더 강경한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실수가 반복이 되면서 당 지도 체제에 대한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 당 상황에 따라 대표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도 당내 불안정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승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을 도리어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행사에 가려고 탄 비행기 안에서 권 대행과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대화는 문자 공개가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잘해보자는 말을 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도 함께했는데 윤 대통령과 별도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울산을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권 직무대행을 비롯한 의원들과 차담회를 가졌고 문자 노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문자 공개가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걸 전제로 대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권 직무대행에게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잘해 나가서 당과 정부가 다 같이 잘하자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논란에도 사실상 권 대행 체제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진수식엔 권 직무대행을 비롯해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로 언급되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은 각각 공부 모임과 토론회를 띄우고 당내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자 노출 사건을 놓고 권 직무대행에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정조대왕함의 진수선을 자르는 행사를 직접 주관했습니다. 지난달 말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순방 이후 공식 석상에 선 건 한 달 만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방역당국이 지금의 방역 정책이나 코로나 상황에 대한 궁금증에 답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전문가들은 실체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과학 방역을 두고는 과학 정책이라는 게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코로나 상황은 1, 2주 안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고 애초에 예상했던 30만 명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의 과학 방역 정책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보낸 질문은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변이의 특성 그리고 백신 치료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한다. 그런 것이 과학 방역 대책이라고. 다만 정부 자문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를 찾아 빠르게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과학 방역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확실성 관리의 극대판입니다.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 자율 방역에는 힘을 실었습니다.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확산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라고 하더라도 피해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4차 접종을 독려하고 치료제나 병상을 충분히 준비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에 대한 생계 지원을 축소한 부분은 꼬집었고 소외받은 계층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다음에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전향적인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방역 당국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취약계층에 조금 더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원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의 정점이 1, 2주 안에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점 규모도 이전 예측보다 줄어들어 30만 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려가 컸던 BA.2.75 변이가 예상보다 전파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그런데 방역 정책을 이끌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정호영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로 2달 넘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은 오늘도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임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지 약 2달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5월 물러난 지 65일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이렇게 오랜 기간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과학 방역을 실행에 옮길 컨트롤 타워가 언제 채워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재유행은 이미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도 후보자 검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총리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복지부 장관 언제 임명합니까?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분들을 꼭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의 공백기를 최대한 줄일 것도 할 일이고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는 것도 할 일이라며 이를 염두에 두고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가 일정과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다음 달까지도 상당 기간 보건복지부 장관직은 비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후보군으로는 감염병 전문가와 여권 정치인, 정통 관료 출신 인사들이 거론됩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석 교수와 국민의힘 김미애 이명수 의원,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뉴스룸 연속기획 인구 붕괴와 이민 오늘도 이어갑니다. 5,173만 명,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입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9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인구가 준 건 7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살펴보죠. 정원석 기자입니다. 1949년 정부 수립 당시 2천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고도 성장기였던 1983년 배로 늘어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후 2012년 5천만 명을 넘었지만 저출산으로 증가 속도가 확 줄었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외국인을 포함한 총 인구마저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각각 4만 5천 명, 4만 6천 명 줄면서 72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들어왔던 내국인도 나가게 됐고 지금 외국인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구간에선 인구가 늘었지만 59세까지는 인구가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0에서 9세는 20만 명 이상 줄어든 378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5.1%나 감소했습니다. 15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전년 대비 34만 4천 명이 줄어든 3,694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5년 대비 2배로 불어난 870만 7천 명이었습니다. 유소년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같은 기간 48.6명에서 143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총 가구 수는 2,202만 가구로 3인 이상 가구는 2.5% 감소했지만 1인 가구는 처음 700만 가구를 돌파하면서 일반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는 인구 문제의 대안 중 하나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자리 잡으려면 2세인 다문화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장 높은 장벽은 학업과 언어였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안녕이란 말이 각기 다른 언어로 써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이 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점점 늘어 지금은 10명 가운데 6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베트남까지 나라도 다양합니다. 한데 어울려 수업을 받는 게 학생들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시간을 결정하는 선은 어딜까요? 시간, 브레미안. 자, 브레미안은 위선에 따라 경선에 따라. 자, 그러면 한국과 3시간 차이 나는 여기 우즈베키스탄은 그러면 몇 도 떨어져 있을까? 학교의 도움을 받아 3학년 다문화 학생 37명에게 한국 생활을 물었습니다. 모두 한국 생활이 행복하다고 답했고 대부분 차별이나 따돌림 경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론 학업과 한국어를 꼽았습니다. 어려워요. 수학, 한국어 말 몰라요. правила решения. Ну, примеры, короче. 부모들도 한국어에 익숙지 않아 공부는 학교에 기대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앱을 설치할 때 한국말 잘 몰라서 그거 어려워요. 더 주고 싶었는데 프로그램 전부 잘 몰라서 못 도와줘요. 러시아어가 가능한 교사가 3명이 있어서 따로 도움을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한테는 바로바로 물어보기가 어려운가요? 수업에 방해되지 않을게. 하지만 학생 3분의 1이 러시아어권인 것을 감안하면 여러 교과를 일일이 도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어가 가능한 강사는 1명, 이렇게 외국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는 4명입니다. 양질의 선생님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교육청 혹은 지자체에서 좀 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크고요. 교육부가 지정한 다문화 정책학교는 287곳이고 이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는 학교는 16곳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더 세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네, 학교가 받아주지 않아서 바깥을 맴도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 적응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한국은 여름, 겨울에 방학이나 휴가를 많이 가요. 서툰 솜씨로 한글을 써내려갑니다. 모두 외국에서 살다 한국에 온 이주 배경 학생들입니다. 일반 학교에 입학하면 적응을 위해 2년 동안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가 입학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런 위탁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간판이나 표지판을 보면 휴대전화를 내미는 소년, 사진을 찍어 베트남어로 번역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15살 득상은 반년째 단일 학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베트남 중도입국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 밖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고 중학교도 역시 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일상 곳곳을 가득 채운 한국어는 낯설기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요. 마스크. 마스크. 학교 대신 교육센터에 다니고 있지만 정규 수업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동기부여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출석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학교보다는 결석이 많은 편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17살 에바는 올해 초 학교를 그만두고 센터로 왔습니다. 한국어 완전 못해서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 매일 받았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라서 그냥 가보자의 반으로 그럼. 학교 밖에 머물고 있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들의 동향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중도 입국 학생의 존재와 고충은 우리 사회에서 별로 과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아이들은 한국에서 꿈을 펼칠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위험한 시도를 하면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거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연설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면될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의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가장 큰 위험 앞에 노출된 정권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아예 북한과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직함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며 핵전쟁 억제력도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때는 전쟁 억제력으로만 언급됐었던 것에 비하면 핵도발 가능성을 키운 겁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강한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낸 만큼 다음 달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사일 시험으로서 점점 수위를 높여가다가 최종 단계에 가서는 핵실험까지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차세대 첨단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지상 전력도 타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배와 연결된 밧줄을 자릅니다. 새 배를 바다에 보낸다는 의미를 담은 이식입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에 운용하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이른바 업그레이드한 구축함입니다. 7,600톤 세종대왕급보다 600톤가량 몸집을 키웠지만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은 더 뛰어납니다. 무장도 강화했습니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된 SM-2 대공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추적만 할 뿐 요격은 비교적 속도가 느린 순항미사일이나 항공기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반면 정조대왕함에는 지난 4월 도입이 결정된 SM-6가 탑재됩니다. 해당 대공미사일은 고도 34km에서 적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에는 또 국내 개발 중인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세종대왕급에 없는 무기체계로 북한군의 지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도입이 예정된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도 정조대왕함에 실립니다. 해군은 2024년 정조대왕함을 인도받은 뒤 2025년쯤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이후 2척을 추가로 만들어 2020년대 말에는 모두 3척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 지적에 위법한 행위가 하나라도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을 법리 공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며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야당 일부에선 탄핵까지 언급됐습니다. 국회
국회를 통해서 네. 행안위를 소집을 해서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를 계속 강행한다면 탄핵 소추 요건이 되는 것이죠.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이다. 시행령 강행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의 이런 지적에 이 장관은 오늘도 거센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약간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면 이번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위법한 것이 단 하나라도 누구든지 밝힐 수만 있다면 제가 그건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본인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탄핵은 위법한 직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0년 가까이 판사로 일해온 법 전문가 이 장관이 법리를 앞세워 논란을 일축한 겁니다. 경찰국 신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그 법률에 오히려 정확히 합치하는 것이고요. 이 장관이 경찰국 논란을 법리 대결 구도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탄핵 소추까지 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장관은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 정식 출범하는 경찰국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죄질이 중하다고 봤습니다. 장 씨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렸다며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손가락질로 트라우마가 있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가 많다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과 올 5월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헌이라 결정했습니다. 기간이나 범죄 정도를 따지지도 않고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했다고 가중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겁니다. 장 씨도 두 번째로 술을 먹고 차를 몰아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1심 재판부는 현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며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장 씨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장 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죄질이 중에 가벼운 처벌을 받은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검찰과 장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3심까지 갈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귀신 잡는다는 해병대에서 또 구타 사건이 벌어졌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근무 중 선임에게 구타를 당한 후임병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해병대 이사단에서 복무 중인 A1병은 지난달 초부터 비상병과 함께 전방초소에 투입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얼마 후 A1병은 초소 근무가 끝나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응급조치도 소용이 없어 민간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을 떨다가 숨이 막혔다고도 한다. 검사 결과 가슴 연골이 부어 있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잘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한다. A1병은 이날 초소 근무를 한 2시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퀴즈를 마치지 못하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완전무장 상태로 1시간 넘게 차렷 자세를 강요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넌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라며 명치를 때렸고
또 개처럼 짖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몸을 툭 쳐 반동으로 움직이면 긴장을 안 한다며 30에서 40분 정도 명치를 때렸다. A일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부대 내 간부의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병 때는 누구나 다 힘들다. 근데 정신력 문제다. 마치 피해자가 인내심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탓하였다고 한다. 해병대 사령부는 사고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에선 지난 4월에도 연평부대에서 구타와 성고문 등 가혹행위가 발생해 가해자 1명이 군검찰에 구속됐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자, 이 문서 서울중앙검찰청장 윤석열 이런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위조된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한 경찰관의 눈썰미 덕에 수천만 원을 잃을 뻔한 피해를 막았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50대 남성 A씨는 수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앙지검 검사라고 밝힌 남성은 메신저로 A씨의 이름이 적힌 공소장을 보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A씨가 결백함을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천만 원을 대출받아야 하고 경찰에게 정보를 유출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연락이 끊기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A씨가 확인을 위해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화했지만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연결됐습니다. A씨 휴대전화에 미리 깔아둔 악성 코드로 통화를 가로챈 겁니다. 남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오히려 아무 일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알려지면 본인이 처벌받았을 줄 알았는데 경찰에 와서 굉장히 당황을 하시고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이 공소장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공소장 끝부분에 현직 대통령 이름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관인을 확대해 보니까 지금 중앙지검장님이 아니신 그 전 중앙지검장님의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인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짜 공소장은 경찰이 보기엔 이곳저곳 허점이 많았지만 피해자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워터마크는 대법원 거를 쓰고 있고 형법 제9646호라고 해놨는데 근데 형법 자체가 일단은 이 조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대한 겁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서류인 것 같아요. 경찰은 수사기관이 전화나 문자로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스타벅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증정품에서 냄새가 나고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단 자체 조사를 해보니 발암물질이 나온 게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냄새가 났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음료 17잔을 사면 주는 스타벅스 증정품 여행 가방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지급됐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반응에 이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어쨌든 되게 기분 나쁜 냄새? 되게 좀 진했어요, 냄새가. 찌린내 같기도 하고 구린내 같기도 하고.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고객 사과문을 내고 이 가방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달 초 증정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처음 나온 뒤 공급사에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공급사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3곳의 검사 결과를 스타벅스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증정품 지급 마감일인 18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가방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안전 기준이 없는 데다 검사 샘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후 교차 확인을 위해 추가 샘플을 수집해 22일 국가공인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했고 27일 검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 불안감을 간과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비치며 더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냄새의 원인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추가 보상안도 내놨습니다.
증정품을 커피 쿠폰 3장과 교환해주는 기존 보상안 외에 추가로 다른 증정품이나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원인 파악을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10년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포스코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입니다. 철강업계에서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양모 씨 등 1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포스코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았고 평가와 포상도 사실상 포스코가 해왔다며 포스코 정직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1심은 회사 손을, 2심은 노동자 손을 들어주며 판결이 갈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노동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6년 하청 노동자 44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고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며 포스코와 사내 하청업체 직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파견 기간이 끝나면 하청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파견 인정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모두 직고용해야 됩니다. 포스코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포스코 안에서만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800명이 넘고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최소 15,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직원들이 정규직에 비해 덜 받은 임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우유값을 놓고 정부와 낙농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치즈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용 원유값을 깎겠다고 하자 농가들은 값을 올려줘도 모자랄 마당에 깎는 게 말이 되냐면서 납품 거부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젖소 한 마리가 매일 30kg씩 먹는 건초와 배합사료입니다.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데 최근 한 마리당 사료 단가가 6,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일 90에서 100만 원 가량 추가로 더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고. 낙농협회에 따르면 2년간 사료값은 30% 넘게 올랐는데 같은 기간 우유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음 주 월요일은 낙농가와 우유회사가 협의를 통해 새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 낙농가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시는 흰 우유와 치즈, 요거트 등을 만들 때 쓰는 가공유 가격을 똑같이 리터당 1,100원에 공급하는데 제도를 바꿔 가공유의 가격을 800원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 마리가 1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900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 우유값을 800원을 주겠다는 건 지금 납유를 하고 있는 의미가 전혀 없는. 우유 회사들은 최근 흰 우유에 비해 유제품 시장이 커졌는데 수입 유제품 가격이 훨씬 저렴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들은 제도가 개편되기 전엔 가격 협상을 할 수 없다며 협상위원회에 필요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 개편 논의 자체가 멈췄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낙농협회와 정부 간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각 지자체별로 낙농가의 새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낙농협회의 방해로 참석이 저조했다는 설명입니다. 낙농협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최악의 상황에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기 전에 빨리 원만하게 서로가 타협점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낙농협회는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우유 납품 거부를 포함한 강경 투쟁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우유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우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개인 스마트폰에 담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모바일 기기에 담아 쓰는 면허증을 공항이나 은행 등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을 쓰던 곳에서 똑같이 쓸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본인 명의의 기기 한 대까지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모바일 신분증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크게 오른 물가 탓에 팍팍한 살림 꾸려나가다 보면 매달 나가는 통신비도 적잖은 부담인데요. 정부가 이런 가계 부담을 줄여보겠다면서 5G 중간요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도입 전부터 불만들이 나옵니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중간요금제라는 게 뭔가요? 네, 음식에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앵커가 냉면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양이 작은 맛보기 냉면과 곱빼기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인분 혹시 없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네, 지금 통신요금 체계가 대체로 그렇게 비슷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월 10GB로 제한된 것과 110GB 또는 아예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비싼 요금제, 크게 보면 이렇게 있어서 소비자들 불만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를 잘게 나눠주겠다고 정부가 나선 게 중간 요금제입니다. 네, 그러면 요금제를 어떻게 쪼개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업계 1위 사업자인 SKT가 정부에 제출한 안을 보면요. 이 8기가와 24기가 요금제였습니다. 네, 근데 보통 생각하기로는 중간 요금제라고 하면 10GB랑 110GB 중간쯤에, 그러니까 뭐 50GB나 60GB 그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거는 좀 중간 요금제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5G 상품 가입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4GB를 넘었습니다. 또 소비자 설문조사도 보니 50기가에서 100기가 사이 데이터를 쓴다는 이들도 10%가 넘었는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간 요금제는 SKT 안에선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SKT 안이 현실화되면 10기가 요금제를 써오던 이들이 4,000원을 더 내고요. 24기가 요금제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4기가에서 110기가 사이를 쓰던 소비자들은 더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현재 요금제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중간 요금제 도입의 이익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게 더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24GB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정부와 통신사가 이 5G 이용자의 평균 사용량 자체가 27기가다. 이 중에서 데이터를 많이 쓰는 상위 5%를 제외하면 평균이 이렇게 떨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결정 전에 눈여겨봐야 할 다른 수치들도 있습니다. 네, 어떤 수치들이 있을까요? 네, 9만 원 가까이 내는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이걸 쓰는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바로 그겁니다. 이게 월 43기가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50기가 요금제가 있으면 통신비를 좀 내려서 비용을 더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SKT가 주장하는 8기가 요금제도 보면 전체 5G 사용자의 43%는 0에서 10기가 사이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통신비를 아끼게 해주려면 10기가에 가까운 8기가에만 이 중간점을 찍을 게 아니라 요금제를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네, 과기부가 내일 오전 11시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금제는 업계 1위 SKT만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SKT안이 과기부가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되면 KT와 LGU+도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과기부가 국민 통신비 줄일 길이 뭐가 있을지 좀 잘 판단을 해야겠네요.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했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려던 일본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류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유네스코가 심사 절차를 멈춘 건데 일본은 2년 뒤에 올리는 걸 목표로 다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현애 도쿄 특파원입니다. 유네스코가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당장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추천서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선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내고 자문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광산은 서류 미비로 자문기관 심사 단계까지도 못 간 겁니다. 일본 정부는 추천서에 부족한 점이 있어 유네스코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ユネスコ事務局から審査の結果、推薦書の一部に十分でない点があるとの判断が示されております。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1,200여 명이 강제동원된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정부 반발에도 에도 시대인 16세기에서 19세기로만 한정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당장 심사엔 제동이 걸렸지만 일본은 2024년을 목표로 가능한 빨리 추천서를 다시 작성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当然のことながらできるだけ早く登録を目指していくと、そのために尽力をしていくという考え方に変わりは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일본이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올해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회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기되면서 이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강훈식, 박용진, 이재명 후보 간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예비 경선을 치른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이 후보에 맞서 강훈식, 박용진 후보 간의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 투표가 70%, 일반 여론조사가 30% 비율로 반영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6일부터 전국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한 달 뒤인 다음 달 28일에 당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이 신문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브리핑은요, 물고기 체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때 아닌 논쟁거리가 하나 생겼죠. 이 빨간색 이모티콘, 금붕어다, 이잉어다, 아니면 토마토다, 체리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가끔 이 이모티콘 받았다던 장해찬 씨는 이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이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선 이런 투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답은요, 체리입니다. 이 체리가 따봉하는 모습인데요. 텔레그램 무료 이모티콘입니다. 그리고 이 따봉, 보시다시피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모티콘입니다. 자, 이 이모티콘을 받아봤다던 장해찬 씨, 평소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아무리 긴 메시지를 보내봐도 이 답장은 대부분 오키였다고 하죠. 그래도 가끔 방울토마토라고 착각한 체리 따봉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엄청 마음에 들면 보내는 거다,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건 장 씨의 해석이지만 따봉, 좋다는 의미긴 하죠. 그럼 이준석 대표가 사라진 상황에서 권 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이 체리 따봉을 보냈으니 장 씨의 해석대로라면 윤 대통령, 권 대행의 대답이 엄청 마음에 들었단 걸까요? 글쎄요, 이런 건 직접 물어봐야 하는데 어제 오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외부 일정과 맞물려 생략됐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내일도 외부 일정이 추가됐다고 밝혀 사흘 연속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외부 일정이 추가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 오해가 없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휴가 전 긴급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 이런 취지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다음 주 여름 휴가를 가시니 출근길 문답은 빨라야 8월 둘째 주에나 재개될 걸로 보이는데요. 휴가 기간 동안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지지율 회복 방안 등 안 그래도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았을 텐데 권 대행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돼
하나가 또 늘어났지 싶네요. 오늘 백브리핑은요, 하나입니다. 네. 네, 훔친 차를 몰고 다니며 빈 차에서 금품을 훔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면허도 없는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운전하고 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불리는 후사경이 펼쳐진 차를 노렸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주차된 차 뒤로 흰색 승용차가 바짝부터 멈춥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주차된 차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한참을 서성입니다. 그리고는 뭔가 확인한 듯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성은 19살 A씨로 차에 있던 현금 100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북 칠곡에서 빈 차에 있던 50만 원을 훔친 뒤에 서울로 이동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찾아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는 수법으로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쳤습니다. 문이 잠기면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힌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 않는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차 주인에게 발각되자 다른 사람이 금품을 훔쳐간 것을 보고 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고 둘러댄 뒤에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한 끝에 주택가에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타던 차는 대구의 중고차 판매점에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면허가 없는데도 300km 넘게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도로 수감된 적이 있는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저지른 범죄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내기 골프가 10년 친구의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약 성분이 든 약을 몰래 커피에 타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친구가 포함된 사기 일당의 범행은 골프 친 다음 날까지 몸이 이상했던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식당입니다. 식사를 하던 남성들 중 한 명이 컵에 무언가를 넣고 휘졌습니다. 수면 유도제로 쓰이는 마약 성분 약입니다. 일당은 이 커피를 밖에서 연습 중이던 피해자 52살 A씨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커피 마시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억도 안 나고 몸이 좀 유청유청거리고. A씨가 라운딩을 포기하려 하자 10년지기 친구이자 충청 지역 조직폭력배인 52살 B씨는 얼음물과 두통약까지 주며 골프를 치게 했습니다. 평소 80대 중반을 치던 A씨는 이날 104타를 쳤습니다. 한 타당 30만 원으로 시작한 내기 골프는 100만 원까지 올라갔고 한 홀에서만 7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간 3천만 원을 잃은 것도 모자라 2,500만 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이른바 선수와 바람잡이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400만 원씩 돈은 돼요. 그쪽은 그쪽 팀이 하고 이쪽은 까지 해서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A씨의 신고로 범행은 들통났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온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당을 붙잡으면서 마약 성분의 신경안정제 150정을 압수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분석해 사전 공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작년 8월경에 그 피해자하고 피의자들이 최초 골프를 치면서 서로 실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실력을 아니까 안심한 상황에서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죽은 참치 수백 마리가 해변에 쌓여 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 계속 해안가로 들어옵니다. 경북 영덕의 대표 관광지 장사해수욕장의 오늘입니다. 왜 참치떼가 밀려온 건지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 반, 참치 반입니다. 그런데 다 죽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죽은 지 오래된 참치들이 파도에 떠밀려와서 해안가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낚시하다 보니까 참치 죽은 게 떠다니더라. 황당하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귀한 고기잖아요, 그 고기가. 죽은 고기를 퍼담아 한쪽에 쌓아둡니다. 포크레인과 경운기까지 동원해 수거한 것만 수백 마리입니다. 포크레인과 저거 하고
몇 경운기 실어냈는데 쫙 걸렸어요 여기 뭐. 해변에 죽은 참치가 쌓이는 모습은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모두 그물에 걸려 죽은 참치들입니다. 참치는 많이 잡으면 안 된다는 국제협약 대상 물고기입니다. 올해 잡을 수 있는 참치 어획량은 벌써 끝나서 그물에 걸린 걸 그대로 싣고 왔다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매년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최근 참치 어획량이 늘고 있습니다. 참치가 그물에 많이 걸려도 어민들이 난감해하는 이유입니다. 따로 곤란해 방류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울 땐 그물을 잘라 삼치나 고등어 등 다른 물고기까지 함께 방류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도 대부분 참치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참치는 멈추면 죽는 고기라 다 죽은 상태로 그냥 밖에다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힘만 들고 그냥 환경오염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민들은 어획량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할당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 쉽지 않습니다. 그물에 잡힌 참치를 싣고 오자니 국제협약을 어기는 게 되고 이걸 버리자니 어민들 고충은 물론 바다까지 오염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내일도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매우 높겠고 한밤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역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남 남부와 광주, 전북 북부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확대 해석은 문제지만 축소 해석도 문제입니다. 내부 총질 문자 얘기입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충격이 너무 큽니다. 뉴스룸 다음 주부터는 7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